그럼 이혼은 하더라도 재산은 나눠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집은 나눠야죠. 결혼한 상태였고 같이 살았잖아요. 그 순간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며 눈을 감았어요. 참으려던 분노가 한순간에 터질 듯 치밀어 올랐습니다. 2달밖에 안 된 결혼에 무슨 재산 분할? 그 집은 내가 우리 딸을 위해서 평생 장사하며 번 돈으로 산 거야. 30년 가까이 김밥 말고 떡볶이 볶고 땀 흘려가며 겨우겨우 모은 돈이었어. 결혼한다고 집 알아보고 혼수 준비한 것도 다 우리 딸 혼자였고 심지어 결혼식 비용까지 반은 우리 딸이 모은 돈으로 부담한 거야. 사위는 억울하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저도 피해자인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70세 박옥숙입니다. 오늘 저는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이 사고로 키운 후 혼자 힘들게 키운 딸이 시집가면서 잘 살기를 그렇게 빌었어요. 남들처럼 잘해주지 못해 결혼하고 행복하길 바랬지만 자식 일은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말로만 듣던 끔찍한 일이 제 딸에게도 생기고 말았지요. 저는 강원도 원주의 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동네는 산과 논뿐이었고 배고픔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따라붙었어요. 사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저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 형제들과는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었지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고 일철에는 형제들이 함께 농과 밭에서 손을 보태야만 했습니다. 그 시절엔 아들만 학교 보내는 세상이었고 저는 국민학교만 마치고 곧바로 집안일과 농사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 나이에 들에서 일하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해야 했고 딸이라는 이유로 집안일은 다 도맡아 했어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서울로 유학 간 큰오빠가 쓴 편지를 받을 때면 정말 부러웠습니다. 서울에서 살면 그리고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에요. 항상 부모님은 들에서 일만 하셨고 제가 들에 갈 일이 없으면 동생을 돌봐야만 했고 집안일을 했지요. 17이 되던 해 도저히 이대로 산다면 미래가 없을 것 같았고 도시로 나가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선 여전히 남자 형제들을 위해 포기하라는 말만 계속했었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중 스스로 서울행 기차를 탔어요. 서울에 있는 오빠 집에 살면서 공장에서라도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사람들 틈에 끼어 멍하니 창밖을 보며 돈 많이 벌어서 떳떳하게 돌아오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서울역에 내리자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많은 차들 사이에서 정신이 없었지만 앞으로 여기서 살아야 한다는 각오로 시작하려고 했어요. 오빠 집은 반지하였고 새들어 살던 방엔 창문도 없어 햇빛이 안 들어왔어요. 며칠 동안 걸어 다니며 서울 구경도 하다가 처음으로 취직한 곳은 방직 공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 보는 기계 앞에 앉아 일하는 법을 배웠어요. 재봉틀로 옷을 만드는 곳이었는데 졸다가 손가락을 다친 적도 있었고 혼난 적도 많아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점심은 빵으로 때우거나 굶을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그렇게 파김치가 되도록 일하고 돌아온 좁은 월세방에서 하루 종일 쉬는 운동화를 벗어놓고 라면 한 봉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 먹을 때 그래도 내 힘으로 밥은 먹네 하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버는 돈이 많지 않았기에 그 돈을 아끼려고 하루 세끼 라면이나 국수로로 버티는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통장에 모아지는 돈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그때 저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버티는 것, 살아남는 것이 곧 제 전부였으니까요.
누군가는 불쌍하다고 말했겠지만 저는 그렇게 제 손으로 제 인생을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5이 되던 해 저는 방직 공장에서 만난 남자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동네 예식장 귀퉁이에서 사진 한 장 찍었을 뿐이지만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기대는 없었지만 저랑 비슷하게 가난하게 자라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인지 마음이 많이 갔던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는 아들이 태어났고 2년 뒤엔 둘째인 딸도 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며 저는 더 부지런해져야만 했어요. 애들 키우면서 돈이 더 나가게 되면서 저도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5살이 되던 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야간에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쳤고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일은커녕 제대로 걷는 것도 힘든 몸이 되어버렸어요. 병원비며 입원비를 해결하느라 살던 집을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고 아끼고 모았던 돈도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집안의 생계는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 입에 겨우 풀칠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자 더 이상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지요. 처음엔 시장통에서 대충 가림막을 치고 작은 불판 하나에 떡볶이를 팔기 시작했어요. 떡이 들러붙고 국물이 넘치기도 했지만 아이들 생각에 힘들어 웃으며 장사를 계속했어요. 밥도 싸고 국수도 말아 팔았습니다. 한겨울이면 시장 바닥이 너무나 추웠고 여름이면 땀에 흠뻑 젖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집에 가면 항상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억지로라도 집안일을 해놓았기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희망이 조금씩 보였어요. 난전 장사였지만 그래도 장사가 잘 됐습니다. 시장에서 분식을 찾는 단골이 하나둘 생기고 김밥이 맛있다며 입소문도 났어요. 매일 새벽마다 시장에서 재료를 사오고 떡을 썰고 양념장을 준비하는 일이 힘들기도 했지만 아이들 옷 하나 장난감 하나 사줄 때마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시장통에서 난전 장사를 하며 돈을 모아 드디어 작은 가게를 열 수 있었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겐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가게였어요.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이 여기 김밥 진짜 맛있어요 하고 말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남편은 사고 이후 여전히 일을 할 수 없는 몸이었고 집안일을 도우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지만 불행하거나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제가 벌어서 아들, 딸 밥 먹이고 학교 보내는 일이 제겐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가장이라는 책임으로 살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은 아빠가 몸이 불편한 걸 어릴 때부터 봐왔고 제가 땀 흘려 장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라서인지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하더군요. 엄마, 나중에 내가 꼭 공무원 될게요. 엄마 일 안 하도록 잘 모실게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 뭉클하게 와 닿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들은 대학 졸업 후 바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자마자 저희 부부를 고깃집으로 데리고 가더니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남편과 저에게 옷을 한 벌씩 주더군요. 그걸 받아들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알아주는 아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딸도 착하고 성실했어요. 공부보다는 손재주가 좋아서
졸업 후 작은 회사에 들어가 사무직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크지 않아도 불평 한 번 없이 묵묵히 다니는 모습이 든든했습니다. 아들, 딸 모두 남편 대신 제 어깨에 짐을 나눠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공무원 동료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말했어요. 예비 며느리는 정도 많아 보였고 부침성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신혼집을 둘이서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서 마련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실 아들, 딸 결혼할 때 주려고 평생 모아놓은 돈이 있었지만 그건 나중에 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무리 없이 결혼했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어요. 명절이나 휴일에는 제 가게로 와서 일을 도와주는 아들, 며느리를 보면서 정말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딸은 2년 정도 지나서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위 될 사람 집은 넉넉지 않더군요. 시댁 형편상 신혼집을 해줄 수 없다고 했고 두 아이가 함께 모은 돈으로는 전셋집도 감당이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며칠 밤을 고민을 했습니다. 딸은 아무 말 안 하고 작은 집에서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빌라를 하나 사줬습니다. 5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고 제 인생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구 손도 안 타게 모아온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김밥, 떡볶이, 국수를 팔아 모은 돈이었습니다. 평생 일을 해서 제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지만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딸은 엄마 이건 아니에요. 못 받아. 이건 엄마가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인데 받을 수가 없어 하며 펄쩍 뛰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받아도 돼. 내가 왜 그렇게 일을 했겠니? 너하고 오빠 키우려고 했던 건데 엄마는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이 돈은 받아야 돼. 그 말에 딸은 눈물을 터뜨렸고 결국 저를 꼭 안고 엄마처럼 열심히 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의 신혼집까지 사주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손님 많았어?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소소한 대화가 하루 일과처럼 이어졌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딸이 시집갔다는 현실도 잠시 잊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전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오던 전화가 이틀에 한 번으로 줄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엔 결혼하고 나서 바쁘겠거니 했지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받긴 하지만 말투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엄마,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짧은 한마디가 다였고요. 다시 전화가 오지도 않았어요. 항상 밝고 명랑하던 딸인데 그 목소리에선 그런 기운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무턱대고 캐묻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하고 일부러 식자재 주문을 적게 해서 장사를 일찍 마쳤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뒷정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사위랑 무슨 갈등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며 마음을 졸였어요. 그날 날씨는 맑고 상쾌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20분 거리에 사는 딸 집에 가기 위해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딸이 좋아하는 잡채, 배추 겉절이, 계란 한 판이 들어 있었어요. 하나하나 담을 때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반찬은 결혼 전 자주 싸줬던 거였어요. 불고기는 달짝지근하게 양념해서 볶아줘야 딸 입맛에 맞았고, 겉절이는 바로 무쳐서 아삭아삭할 때 주면 제일 잘 먹었어요. 딸이 결혼하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얼굴을 봤는데, 2달이 지나도록 얼굴 한 번 보기 힘들었습니다. 미리 전화를 할까 싶었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예감이랄까 설명할 수 없는 직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반찬 가져다 주는 척하면서 얼굴만 보고 올 생각이었거든요. 괜히 걱정하는 티 내면 딸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 다정하게 웃으면서 들어가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은 무거웠고 장바구니 손잡이를 꼭 쥐고 버스 정류장에 섰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내내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곧 소나기라도 쏟아질 것 같았어요. 사람들도 분주히 발걸음을 옮기고 차 소리도 유독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버스에 올라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도시의 풍경이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거리에 핀 꽃들도 색이 바래 보이고 사람들 표정도 하나같이 무표정해 보였어요. 어쩌면 제 마음이 우충충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딸이 살고 있는 동네에 가까워질수록 조마조마해졌습니다. 딸이 어떤 얼굴로 저를 맞이할지, 혹시 얼굴조차 볼 수 없으면 어쩌나 하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딸의 신혼집으로 사준 빌라가 있는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엄마 지나가는 길에 반찬 좀 가져왔어. 바빠 보여서 괜히 연락 안 하고 왔네.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할 말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하지만 입술은 자꾸 바짝 마르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몇 초가 지나도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고 또 눌렀지만 여전히 인기척은 없었어요. 그때 아주 작게 조심스럽게 바닥을 끄는 슬리퍼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삐그덕 열리더니 사위가 나타났고 얼굴은 자다 일어난 사람처럼 부스스했습니다. 눈가엔 피곤이 가득했고 표정엔 놀람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그 말에서 제가 느낀 감정은 당황과 예의였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오는 장모를 왜 왔냐고 말하는 사위의 모습에서 당황스러웠고 이게 사돈댁에서의 예의인가 싶었지요. 그런데 사위의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빛은 피곤한 채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속이 서서히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머리를 긁으며 사위가 이어 말했습니다. 갑자기 오셨네요. 지금 집이 좀 많이 어수선한데요. 들어오세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갑작스러운 방문이라지만 그 집을 사준 사람이 누구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딸을 위해 평생 장사해서 모은 전 재산으로 마련한 집인데 그 집 문 앞에서 저는 마치 불청객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눌렀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말했어요. 얼굴이나 보러 왔지 뭐. 바쁜 줄 아는데 돼지불고기 양념 좀 해놔서 갖다 주려고. 그 말에는 저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고요. 그런데도 사위는 별말 없이 비켜섰고 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에 발을 들이자마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바닥엔 먼지 투성이었고 거실 한쪽엔 쓰레기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식탁 한편에는 말라붙은 반찬이 묻어 있었고 발끝으로 쓰레기가 밟혔습니다. 집안 전체가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무엇보다 이 집이 제 딸의 보금자리라는 사실이 이상했어요. 사위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가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고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주방에 서서 망설였는데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뼛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딸은 어디 있을까? 퇴근을 안 했나? 왜 사위는 저렇게 무관심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상대했고 다양한 눈빛을 봤지만 그날 사위의 눈빛만큼 무심한 눈은 처음이었어요. 마치 저를 불청객처럼 보고 대하는 눈빛이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서서 짐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딸이 나왔어요. 근데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푹 처진 어깨, 후줄근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문만 열려도 달려와 엄마 하며 쫓아나왔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를 본 딸은 어색한 미소를 띄우며 작게 인사했어요. 엄마 왔어? 목소리가 다 죽어가는 듯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얼굴이 이상했어요. 딸의 왼쪽 눈가에 연하게 퍼져 있는 멍 자국이었어요. 화장을 했지만 완전히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너 이게 뭐야? 어디 다친 거야? 제가 다그치자 딸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냥 문에 부딪힌 거야. 딸은 애써 태어난 척 웃으려 했습니다. 그 억지스러운 미소에서 딸이 지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빛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어요. 눈앞에 있는 이 아이가 제 딸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낯설었습니다. 무언가 더 알아야겠다는 마음에 저는 곧장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나는 냄새로 숨이 턱 막혔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팩과 곰팡이가 핀 반찬통이 쌓여 있었습니다. 먹다 남긴 반찬통은 국물만 남아 있었고 불쾌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이 집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딸과 사위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걸 확신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왜 이런 상태가 방치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얘 요즘 밥은 먹고 다녀? 대체 이게 뭐야? 집이 왜 이래? 제가 겨우 입을 떼며 묻자 딸은 고개를 푹 숙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사위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집사람도 좀 챙겨주시고요. 그 말투는 너무나 건조했습니다. 도무지 예의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에 눈길이 스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슬픈 것도 아닌데 눈물이 핑 도는 건 왜인지 몰랐어요. 딸의 얼굴에 멍이 들었고 냉장고는 썩어가고 있었고 사위는 게임기만 쥐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너 보려고 일부러 왔는데 사위는 게임이나 하고 있고 너는 얼굴에 멍이 들어있고 이게 뭐니? 이게 도대체. 말을 쏟아내는 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딸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가, 엄마. 아무 일도 아니야.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니? 엄마 눈에도 다 보인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딸은 양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가줘 부탁이야. 그 순간 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굳은 채로 서 있었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딸이 무언가를 애써 숨기고 있었고 사위는 그걸 알고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딸을 이 집에 앉혀두고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는 그 안에 발을 붙이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딸 쪽으로 갔습니다. 팔을 살짝 잡고 속삭였어요. 우리 잠깐 바람 좀 쐬자. 밖에 나가서 커피나 한잔 하자. 딸은 놀란 눈으로 절 쳐다봤습니다. 지금 나가자고? 응,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밥도 못 먹은 것 같은데 뭐라도 좀 먹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의 얼굴이 사위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보았어요. 딸이 조용히 따라 나왔고 현관문을 닫으며 뒤를 힐끗 돌아봤어요. 그 순간 저는 딸이 얼마나 오랫동안 저 집안에서 혼자 버텼는지를 느꼈습니다. 집 밖으로 걸어 나오는 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속엔 한 줄기 안도감도 섞여 있었어요. 밖으로 나와 근처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앉자마자 저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저녁은 먹었니? 며칠째 제대로 밥도 못 먹었어, 엄마. 왜 말 안 했니? 제가 묻자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어. 엄마 속만 썩일까봐 그냥 내가 참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 말은 두려움이 만든 체념이었어요. 가게에서 매일 수십 명에게 밥을 해주던 제가 정작 제 딸이 굶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딸과 함께 저녁을 먹고 다시 딸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심장은 두근두근 요동쳤어요. 집에 들어가자 사위는 소파에 앉아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딸이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사위가 비아냥대듯 말했어요. 밖에 나가서 뭐 좋은 얘기라도 들었나 보네. 그 말이 떨어지자 딸은 순간 멈춰섰고 저는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치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밥도 안 먹었다길래 밥 먹이고 왔어. 저는 참지 못하고 사위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사위는 게임기를 내려놓고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또? 우리 딸 얼굴에 멍이 들어있는데 사위가 한 짓 아니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야. 아니라고 했잖아요. 실수로 그런 거라니까요. 실수? 사람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 실수할 만한 일이 있을까? 이건 폭력이야 몰라. 사위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여긴 우리 집이고 우리 부부 일인데 왜 어머님이 자꾸 끼어드시는데요? 우리 집이라고? 이 집 누가 샀는지 기억이 안 나? 네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내가 내 평생 피땀 흘려서 딸 주려고 산 집이야. 사위는 대꾸도 없이 TV로 얼굴을 돌렸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그 옆에서 입술을 깨물며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하도 떨려서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저는 딸의 어깨를 붙잡고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말해봐. 너 지금까지 무슨 일 당한 거야? 엄마가 더는 못 참겠어. 이제는 다 말해줘야 해. 딸은 고개를 숙였고 눈동자가 요동쳤습니다. 그 순간 사위가 외쳤어요. 아, 너 진짜 무슨 말 하려는 건데? 그 소리에 딸이 움찔했고 저는 그 앞을 가로막으며 사위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그 눈빛으로 또 우리 딸 쳐다봐봐. 당장 경찰 부를 거야.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진짜 무서워서 말도 못했어. 딸이 울음을 터뜨리자 사위는 비웃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은 고개들 들고 떨리는 입술을 꾹 깨물더니 처음으로 사위 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그 속엔 더는 못 참겠다는 각성이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제가 오고 나서야 비로소 스스로 무너진 담을 깨뜨리고 있다는 거요.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참아왔던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딸을 끌어안고 저는 말했습니다. 됐어. 이 결혼 여기서 끝이야. 제가 단호히 말했을 때 딸은 눈물을 머금은 채 망설였습니다. 정말 끝낼 수 있을까, 엄마? 끝내야지. 너를 위해서.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가정사에 너무 간섭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위는 겉으론 웃으며 정중한 말투를 흉내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과 말투에서 이건 내 영역이니 끼어들지 말라는 위협이 서려 있었습니다. 딸은 그 말에 더 작아져 몸을 움츠렸고 사위는 그 모습을 보며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저는 딸을 데리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딸은 얇은 외투를 여미며 제 옆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창밖만 보고 있었고 저는 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날 딸 집에 가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날 가지 않았다면 딸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거실에서 휠체어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저희를 보고 남편은 웬일이야? 하고 웃으며 딸을 반겼습니다. 그런데 딸의 얼굴을 본 순간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잠시 말을 잃더니 휠체어를 밀고 딸에게 다가오더니 딸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얼굴이 왜 이래? 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이혼시켜, 당장.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딸은 놀란 듯 저희 둘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아빠 괜찮아? 남편은 얼굴이 벌개지며 딸을 이렇게 만든 놈이랑 무슨 결혼이야. 끝내. 당장. 그날 밤 딸은 제 방에서 금방 잠이 들었어요. 남편은 거실에 앉아 한숨만 쉬었고 저는 조용히 이불을 덮고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얼굴 위에 맺힌 멍과 눈물 자국을 보며 다시는 딸이 저런 얼굴로 집에 들어오게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을 먹고 딸은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2달 동안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죽고 싶었던 날도 많았어.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 말을 이토록 담담하게 꺼낼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게 이 아이가 살아온 결혼 생활의 무게였던 겁니다. 결혼하고 맨날 혼났어.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눈빛이 기분 나쁘다고, 밥이 맛없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서 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어요. 술 마시고 들어와서 화내고 살림살이 던지고 내 머리채 잡고 욕하고 때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머리끝까지 전기가 찌릿하게 스쳐간 것 같았고 눈앞이 번쩍할 정도로 충격이 컸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걸 참고 살았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이혼하면 엄마 속 썩일까봐 말도 못하고 참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게에서 손님들 얼굴만 보고 웃고 있었고 정작 제 딸은 그 지옥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결혼 전부터 집에서 주식만 했어. 하루 종일 방에서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었고 가끔은 게임하다가 키보드를 던지기도 했어. 딸의 목소리가 작아지면서도 분명해졌어요. 일 안 하고 답답하다고 사는 게 재미없다고 그걸 나한테 다 퍼부었어. 그러면서도 딸은 시댁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시댁에서도 다 알고 있었어. 근데 둘이 알아서 하라고 말하더라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아예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 그렇게 지쳐가고 있는데도 그걸 그냥 내버려뒀다는 사실이 더 분했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 그 사람 착했거든. 잘 살 줄 알았어. 딸은 그 말과 함께 울음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두 눈은 이미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 내가 말을 조심하지 못해서 이런 건 줄 알았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딸은 울먹이며 말을 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딸을 품에 안을 수 있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과의 얘기를 마치고 저는 딸을 데리고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몸에 혹시라도 다른 상처가 있을까 걱정이 되었고 말로만 듣던 이혼을 위해서는 증거를 모아야만 했거든요. 딸은 처음엔 고개를 저으며 엄마 병원까진 안 가도 돼 하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 지금까지 참았지? 이제부터는 엄마가 나설 거야 라고 말하자. 딸은 고개를 숙이고 따라 나왔습니다. 병원 접수처에 서 있는 딸의 손끝이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그 모습은 어릴 적 예방접종 앞에서 겁먹던 아이처럼 작고 여려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진료를 시작했고 딸은 가만히 고개를 돌리고 말없이 진료를 받았어요. 의사는 한참을 말없이 살펴보다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얼굴 말고도 상처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팔 안쪽, 허벅지, 등 쪽에도 타박 흔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딸이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직감했어요. 겉으로 드러난 멍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요. 딸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사실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복도에 나와 진단서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아챘어. 미안해. 진단서를 받아든 뒤 우리는 곧장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시장에 자주 들르는 파출소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변호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거든요. 그분께 소개받은 여성 변호사는 조용하고 단정한 분이었고 제가 말을 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딸이 결혼한 지 2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매일 폭언에 폭행까지 했고요.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을 이어가자 딸은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건 단순한 부부 다툼이 아닙니다. 유책 사유가 확실해요. 신체적 폭력이 있었고 그로 인한 진단서도 확보됐기 때문에 상대 측이 인정하지 않아도 소송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마음속으로 안도했어요. 적어도 이젠 법이 우리 편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요. 변호사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폭행이 한 번뿐이었나요? 아니면 반복적이었나요? 딸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물건만 던졌어요. 컵이라든가 리모컨 같은 거요. 그러다가 점점 소리도 커지고 손찌검도 했어요. 제가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지나가는데 대답하거나 이유라도 말하려고 하면 더 화를 냈어요. 혹시 그 사실을 시댁 쪽에 말한 적이 있나요? 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한테 몇 번 말한 적 있어요. 근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면서 그러고는 아무 말 없었어요.
그 말에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시댁의 방관도 정서적 학대에 가까운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당분간 남편 쪽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절대 따로 만나지 마시고 모든 연락은 저희 쪽으로 돌리세요. 또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 제가 제 돈으로 사준 집입니다. 30년 넘게 장사해서 모은 돈으로 해준 거예요. 딸이 고생하지 말라고요. 변호사는 그 말에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재산 분쟁 쪽은 걱정 마세요. 명의와 입금 기록, 시기만 정확하면 상대 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재산 분할할 것도 없을 것 같네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딸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이제야 겨우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았어요. 사무실을 나오며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내가 혼자 참게 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엄마만 믿어. 그 말에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당분간 직장을 쉬기로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러 가는 건 무리였어요. 제가 운영하는 가게 일도 쉬었고 하루라도 제대로 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저 집에서 푹 쉬고 밥 먹고 잠만 자면서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했어요. 딸은 제 방 창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커튼만 만지작거리는 팔이 얼마나 말랐는지 눈물 날 만큼 안쓰러웠어요. 가끔은 웃기도 했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라고 말하고 또 말했어요. 그렇게 딸을 수시로 위로하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주방에서 재료 손질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 벨이 울렸고 화면엔 낯선 번호가 떴어요. 받아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안사돈이었습니다. 사돈 접니다. 통화 잠깐 가능하신가요? 예, 말씀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부부 일에 부모가 이렇게까지 개입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젊은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때론 다툼도 하고 그런 거야 살아가다 보면 생기죠.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에 잠시 침묵을 삼킨 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돈, 지금 그 말이 진심이세요? 우리 딸 얼굴에 멍이 들어 있는데 그걸 다툼이라고 부르세요? 안사돈은 잠시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꼭 때린 건 아니고 실수로 부딪혔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사돈,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요즘 세상에 아내를 때리고도 그게 실수라며 넘어가자는 건가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딸이 실수로 생긴 멍을 숨기느라 몇 주 동안이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다네요. 그런 상황을 두고도 이게 부부 사이 일이라며 모른 척 하시겠어요? 안사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무튼 벌써 이렇게 이혼 진행하는 건 좀 너무 급하지 않나 싶어서요. 게다가 그 집도 혼수도 다 공유된 거잖아요. 재산 분할 얘기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등줄기를 타고 싸늘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뭐라고요? 재산 분할이요? 결혼한 지 2달도 안 됐습니다. 그동안 한 푼이라도 도와주신 게 있나요? 그 집은요, 제가 제 딸 위해 평생 분식 장사하며 모은 돈으로 사준 겁니다. 결혼하고 쫓기듯 살지 말라고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제 전 재산을 털어 산 집이에요. 시댁에서는 결혼 준비 하나 도와주신 이은 것도 없으시잖아요. 안사돈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말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방관만 하신 분들이 이제 와서
재산을 나누자고요? 사돈, 제 딸이 사람이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셨잖아요. 아시면서도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게 부모입니까? 그게 어른이 할 짓이에요? 전 제 아이 지킬 겁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반드시 끝낼 겁니다. 이제부터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길이니까요. 그 말을 마치자 전화 너머로 정적만 흘렀습니다. 숨소리도 대꾸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끝까지 책임 묻겠습니다. 그게 제 몫이니까요. 그리고 아무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뜨거워진 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안사돈의 전화는 재산 분할에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딸을 위해 이젠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사위는 딸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진 아무 소식 없던 사람이었고 경찰서에 폭행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부터 전화를 쉴 새 없이 걸어왔어요. 이혼 안 해.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그 말이 딸의 휴대폰 스피커에서 울리는 순간 저는 옆에서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딸은 전화가 울릴 때마다 손에서 핸드폰을 놓칠 듯 움찔했고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엄마 또야 또 전화했어. 15번째야. 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걸 보자 저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만 받아. 그 목소리는 너한테 상처밖에 안 줘. 들을 필요 없어. 하지만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차마 전원을 끄지도 차단하지도 못했어요. 스피커폰으로 울려 퍼지는 사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독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네 엄마가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내가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는 마치 상황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담긴 사과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왜 우리가 등을 돌리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딸은 제 앞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제 눈앞에서 점점 말라가는 것만 같았기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 장사가 끝나고 가게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문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유리문 너머로 사위의 얼굴이 보였고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평소보다 수척한 얼굴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올 줄은. 그 생각에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놓기도 전에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문을 열자 사위가 먼저 고개를 깊게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마셔서 그때는 제가 진짜 미쳤던 것 같습니다. 딱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 말은 사과처럼 들렸지만 와닿지는 않았어요. 저는 말없이 사위, 아니 그 남자를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 우리 딸은 더는 그쪽 집 사람이 아니야. 그 말에 사위의 표정이 굳더니 곧 얼굴이 붉어지고 정색을 하더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한순간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혼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결정될 문제입니까? 그리고 저희 두 사람 문제에 왜? 목소리가 높아지고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도 본인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는구나. 그때였습니다. 홀 한쪽에 앉아있던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죄야. 우리 딸한테 손댄 순간 너는 이미 가족이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단호하고 무섭게 들렸어요. 사위는 말없이 눈을 깜빡이더니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제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혼은 하더라도 재산은 나눠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집은 나눠야죠. 결혼한 상태였고 같이 살았잖아요. 그 순간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며 눈을 감았어요. 참으려던 분노가 한순간에 터질 듯 치밀어 올랐습니다. 2달밖에 안 된 결혼에 무슨 재산 분할? 그 집은 내가 우리 딸을 위해서 평생 장사하며 번 돈으로 산 거야. 30년 가까이 김밥 말고 떡볶이 볶고 땀 흘려가며 겨우겨우 모은 돈이었어. 결혼한다고 집 알아보고 혼수 준비한 것도 다 우리 딸 혼자였고, 심지어 결혼식 비용까지 반은 우리 딸이 모은 돈으로 부담한 거야. 사위는 억울하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저도 피해자인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왜 네가 피해자야? 우리 딸 얼굴에 멍이 들었어. 하루도 편히 못 쉬고 병원에서 우울증 약까지 받아왔어. 입맛도 잃고 밤마다 악몽을 꿔서 울며 깼어. 그게 누구 때문인지 너는 정말 몰라.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았어야지. 부부면 부부답게 지켜야 할 게 있었어야지. 근데 지금도 본인이 피해자라고? 그 말이 제일 무서워. 지금도 돈만 생각하는 네가 제일 무섭다고. 그 말이 끝나자 가게 안은 정적이 흘렀고 사위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돌아섰고 가게 문을 열고 나갈 때 문에 달린 방울소리만 덜렁 울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자마자 곧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루를 넘기고 싶지 않았고 이젠 단호하게 매듭지어야 할 때였어요. 딸을 더 이상 그 사람과 엮어두는 게 죄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변호사님, 합의는 더 이상 어렵겠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바로 전환해 주세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기분이 무겁고 착잡했지만 동시에 묘하게 숨이 트이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절차를 설명해 주었고 변호사는 기존 협의 이혼용 자료를 소송용으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준비해 두었던 사진들, 딸의 얼굴에 든 멍, 손목에 남은 자국, 병원 진단서와 정신과 상담 기록, 그리고 딸이 밤마다 괴로워하며 남긴 음성 메시지까지 증거로 준비를 했어요. 변호사는 파일을 하나하나 검토한 뒤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법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유책 사유가 명확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변명해도 이건 뒤집히지 않습니다. 소장은 접수되었고 그로부터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1차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올수록 딸은 많이 불안해했어요. 엄마, 혹시라도 그쪽에서 이상한 말하면 어떻게 해? 그런 말 나오면 그냥 재판장에서 나와버릴 것 같아.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 말 안 해도 돼.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해줄 거야. 증거는 우리가 준비했어. 진실은 다 여기에 있어. 재판 당일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사위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고 표정은 시종일관 억울하다는 듯 굳어 있었어요. 처음 그쪽 변호사가 발언을 시작하며 사위가 겪은 스트레스와 결혼 생활에서의 고충을 이야기했을 때 저는 피식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혼수와 생활비의 불균형으로 갈등이 심해졌고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소 충동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장기적인 가정 유지 의사가 있습니다. 사위 측 변호사는 마치 제 딸이 가정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말했고 결혼 2달 만에 관계가 파탄난 원인을 딸에게서 찾으려 했어요. 상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들더니 말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재산 분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혼집이 혼인 전후로 구입되었고 실제 혼인 생활이 이루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어요. 어떻게 제 딸에게 그런 행동을 한 사위가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재산 분할이라는 단어가 법정안을 올릴 때 제 손은 분노로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삼키고 있었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앉았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는 곧바로 대응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혼인 전 의뢰인의 어머니가 단독 명의로 구입하였고 자금 출처가 모두 증빙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주택 구입에 어떤 경제적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했습니다. 이 집은 어떤 돈으로 구입하셨습니까? 저는 화가 나고 흥분되었지만 목소리를 최대한 가라앉혀 말했습니다. 제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제가 30년 넘게 분식 장사하며 모은 전 재산으로 사주었습니다. 그 집은 제 손으로 일군 삶이었고 제 딸이 그 속에서 다시 살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말에 판사님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이어갔어요.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는 모두 제출되어 있죠? 변호사는 곧바로 진단서, 사진, 상담 기록, 문자 내용 등을 하나씩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예, 피해자 측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확인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불과 2달이었지만 그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그 모든 걸 듣고 난 판사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책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과 정신적 학대가 핵심입니다. 재산 분할은 성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순간 딸은 제 손을 꽉 잡았고 법정의 공기가 뜨거웠어요. 사위는 재판장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눈을 피하며 고개만 숙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 눈빛 속엔 후회도 반성도 참회도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 길에 딸이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결혼 생활 끝난 거지? 그래, 이제 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제 내 인생이야. 너 혼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진짜 인생. 그 말을 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고 후련한 눈물이었고 엄마로서의 다짐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다시 2달이 흘렀습니다. 딸은 아직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몸의 멍은 사라졌지만 마음의 멍은 오래 가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조금씩 웃는 날이 늘고 있고 식사도 제법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저는 딸이 회복될 때까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가게에 가끔 나와서 설거지도 도와주고 김밥을 말고 있으면 옆에 앉아 김밥 재료를 정리해 주기도 합니다. 주방 안에서 나란히 일하면서 아무 말 없이 서로 웃는 그 시간이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직 긴 대화는 피하지만 딸의 눈동자에 이제는 공포가 아닌 사람이 보입니다. 신혼집으로 사주었던 그 빌라는요, 결국 매각했습니다. 사위라는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을 딸이 다시는 마주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빌라를 매각한 돈은 다시 제 명의 계좌에 넣어두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 딸이 다시 누군가를 믿고 다시 사랑을 하게 될 때, 그때 다시 줄 생각이에요. 너한테는 아직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마음을 담아 가만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들은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 단체방에선 말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오래전부터 느꼈다고 하더군요. 엄마, 동생 눈빛이 예전이랑 달랐어. 내가 그냥 모른 척 했던 것 같아. 미안해하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내가 더 잘 살펴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그 뒤로 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 들렀습니다. 직장 끝나고 바로 와선 저녁을 같이 만들고 딸과 이야기를 하다가 갑니다. 예전에 우리 몰래 돈가스 튀겨 먹은 거 기억나? 하면서 서로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곤 합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건 그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론 그 바람마저 외면당할 때가 있지요. 저는 이번에 딸의 상처를 통해 부모가 어디까지 나설 수 있는지,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비록 지난 시간이 아프고 길었지만 우리 가족은 다시 웃기 위해 함께 버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곁에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말을 꺼낼 수 있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세요. 저처럼 조금 늦게라도 꼭 그 손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